안녕하세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방 문턱 밖에 낮 동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여러분과 제 목소리, 그리고 광활하고 고요한 우주만이 존재합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밤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의 작고 먼 불빛들, 그 점 하나하나는 거대한 태양이자 에너지와 빛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불변하는 물리 법칙에 따라 수백만, 수십억 년 동안 빛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영원한 천체를 바라보고 있는 어느 조용한 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 하나, 그리고 1000개, 100만 개,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명령처럼 그 모든 별들이 동시에 잠깐 동안 꺼졌다가 다시 똑같이 동기화되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하늘 전체가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심장처럼 박동합니다. 흡사공상, 과학소설의 서론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이 현상이 지구 최고의 천문학자들을 공영에 빠뜨리고 있는 바로 그 현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는 현대 과학이 가진 가장 깊고 불안한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식의 경계로 향하는 길고도 평온한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이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향하기 전에 우주가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코스모스는 정적인 배경화면이 아닙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밝기가 변하며 우리는 이들을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페이드 변광성은 매우 정확한 주기성으로 밝기가 부드럽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들은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우주 등대로 사용됩니다. 혹은 격변 병황성도 있습니다. 이는 쌍성계로 한 별이 다른 별의 물질을 끌어당겨 불규칙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하는 별의 잔해인 펄사도 있습니다. 이 중성자별들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우주 서치라이트처럼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지구 관측자에게는 마치 완벽한 정확성으로 깜빡이는 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개별성입니다. 모든 병황성, 모든 펄사는 거대한 우주 오케스트라의 독주자입니다. 각기 자신만의 리듬, 주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리온자리 별은 안드로메다 은에 있는 별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공동 공연에 대해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독립적인 병황성 두 개라도 우연히 자신들의 주기를 동기화할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수백 년 떨어진 수천, 수백만 개의 별이 그렇게 할 확률은 0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규칙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실과 관측소의 정적이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불안감으로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어두운 장소 중 하나인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적막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세로 파촌산 정상에는 베라루빈 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원경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유산 The Legacy Survey of Space and Time 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즉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역동적인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제작된 하나의 거대한 기술 괴물입니다. 그 심장부에는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달 40개의 면적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3.62 기가픽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밤 수십억 개 천체에
아주 작은 밝기 변화까지 포착하며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정보는 사람이 아닌 고도로 정교한 자체학습 알고리즘들이 처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소행성, 해성, 초신성 폭발 등 모든 종류의 이상 현상, 즉 일시적인 트랜시엔트 현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찾도록 설계된 이 알고리즘은 관측된 특정 영역 내 모든 별의 74%에서 동기화된 밝기 하락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로 치부되었습니다. 렌즈에 앉은 작은 먼지, 카메라 전자장치의 일시적인 오작동 혹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지나간 인공위성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엔지니어와 천체 물리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며칠 동안 망원경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 보정값, 오류 기록을 분석했지만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 밤의 데이터를 확인했고 그 현상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 기묘하고 동기화된 맥동은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주기는 느리게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기의 감지 한계치에 가까울 정도로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더디고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마치 빈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고 결국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무언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현상과 마주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의 과학자들이 이 현상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다음 단계는 외부 간섭, 즉 외적인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후보는 지구 대기였습니다. 대기는 살아있는 듯 역동적이며 난류 툴브렌체 때문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대규모 대기 현상이 별들의 밝기가 동시에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은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 위치한 다른 천문대들에 연락했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유럽 남방 천문대 ESO, 하와이, 카나리아 제도의 천문대에 긴급 자료를 요청했고 심지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까지 의뢰했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답신이 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답이 올 때마다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한 하늘 구역을 관측 범위에 두고 있던 모든 지상 천문대들은 그 이상한 맥동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우주 망원경들 역시 이 현상을 포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기 영향 가설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현상은 지구 상공의 공기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깊은 우주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태양계 내부의 간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별들 사이를 지나가는 먼지나 가스 구름이 그 빛을 부분적으로 가려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은 하늘 구역을 덮을 만큼 거대한 구름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런 구름이 움직였다면 시차 파랄락스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즉, 지구 궤도의 다른 지점에서 볼 때 현상이 다르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궤도의 다른 위치에 있을 때인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수집된 망원경 데이터는 시차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는 정적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가까운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면서
과학자들은 마침내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든 그 근원은 우리 태양계를 훨씬 넘어선 저 너머 성간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은 실제하며 그 근원이 깊은 우주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에게는 이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모닥불처럼 단순하게 깜빡이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거의 장엄하게 느껴질 만큼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조명 밝기 조절기를 아주 부드럽게 아래로 돌렸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밝기 감소폭은 겨우 몇 %에 불과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민감한 장비에는 분명히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전체 주기는 약 7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별들은 8시간 30분 동안 천천히 희미해져 최저점에 도달한 다음 다시 같은 시간 동안 원래의 밝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이 경이로울 정도의 동시성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광년 떨어진 별들 사이에서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의 차이는 불과 몇 초 이내였습니다. 이는 이 감광 현상을 일으키는 신호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신호라고 부를 수 있다면 빛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거나 아니면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감광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별의 스펙트럼에 대한 추가 분석은 더 많은 수수께끼를 안겨주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은 별빛을 구성 요소인 색상으로 분해하여 화학적 조성, 온도, 기타 매개 변수들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펙트럼에서 어떤 변화라도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먼지 구름에 의해 가려진다면 색상 균형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은 완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은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밝기 조절기를 돌리는 것처럼 그저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별은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았고 화학적 조성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빛을 덜 방출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별이 밝기를 바꾸려면 필연적으로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칠 내부 과정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후는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 혹은 환상처럼 보였지만 그 규모는 은하계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처음엔 하늘의 한 특정 구역에서만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더 많은 관측소가 관측에 참여하면서 이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님이 곧 명확해졌죠. 동기화된 맥동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망원경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별자리를 들여다보든 그 효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가까운 별이든 먼 별이든 우리 은하 내의 모든 별에 영향을 미쳤죠.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성운, 삼각형자리 은하, 마젤란 은하의 별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이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의 항성계, 심지어 하나의 은하 내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는 온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본질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자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별이 이 현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맥동하는 별은 특정 유형의 별들 뿐이었습니다. 주로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 열성,
그리고 황색 및 오렌지색 외성들이었습니다. 매우 젊고 뜨거운 청색 거성이나 늙고 차가운 적색 외성들은 이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이러한 선택성은 동시에 중요한 단서이면서 또 다른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현상의 원인이 특정 계열의 별들만이 가진 고유한 물리적 과정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특정 질량과 온도를 지닌 별들만 진입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공명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이는 암흑물질의 통과와 같은 외부적 영향 가설의 개연성을 낮추었습니다. 외부적 영향이라면 모든 별에 똑같이 작용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러한 선택성은 더 미묘하고 복잡한 무엇인가를 암시했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별들을 깜빡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 오케스트라에서 특정 악기만을 의식적으로 골라 연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추측은 입 밖에 내기엔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모든 망원경 통제실의 공기 속에 끈질기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이 불가능한 현상에 직면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을 최소한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물리 이론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중력 렌즈 효과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의 집단과 같은 거대한 질량체는 시공간을 왜곡시켜 멀리 있는 물체에서 오는 빛이 이들을 우회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멀리 있는 별들의 밝기를 변화시키거나 형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관측되는 별들 사이에 어떤 거대한 비가시적인 물체가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거의 즉시 무너졌습니다. 첫째, 하늘 전체의 별들 밝기를 동시에 변화시키려면 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하는 물체는 단순히 거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하 전체를 감싸는 포괄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체의 존재를 예측하는 이론적 모델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중력 렌즈 효과는 일반적으로 빛을 약화시키기보다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들의 형태에 특징적인 왜곡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현상의 선택성, 즉, 왜 특정 유형의 별들만 영향을 받는지를 중력 렌즈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색적인 아이디어는 암흑 물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물질은 우주 질량의 약 27%를 차지하지만 중력을 제외하고는 빛이나 일반 물질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암흑 물질이 존재하여 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 물질이 별들을 통과하면서 일시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억제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공상과학처럼 들리겠지만 이론 물리학에서는 이보다 더 기묘한 가설들도 논의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역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 동시적인 효과를 일으키려면 그러한 물질의 파동이 우주 전체를 동시에 덮어야 하는데 이는 다시 광속의 유한성 원칙을 위반합니다. 게다가 이 가상의 물질이 왜 태양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별하고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론들은 모순과 불일치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 그 자체가 인간이 고안한 보잘것없는 법칙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리적 가설들이 기각되자 과학자들은 더 깊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만약 문제가 별이나 그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아예 물리 법칙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의 힘을 보고 있거나 혹은 기본 상수 중 하나가 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 상수처럼 말이죠. 만약 중력 상수가 우주 전체에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별 내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력의 변화는 항성 핵을 수축시키거나 팽창시키고 결과적으로 핵 융합 반응의 속도와 별의 밝기, 광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현상의 동시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상수가 변한다면 그것은 우주 어디서든 동시에 일어날 테니까요. 또한 질량과 구성이 다른 별들이 중력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에 선택적으로 깜빡이는 현상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력 상수는 우주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입니다. 행성의 궤도는 불안정해지고 은하들은 흩어지거나 반대로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한 깜빡임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후는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는 안정적이었고 은하들의 움직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상수가 변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중력 상수는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전작이 상호작용의 세기를 결정하는 미세 구조 상수가 아닐까요? 혹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지탱하는 20개가 넘는 다른 상수들 중 하나일까요? 이론가들은 이 상수들 중 하나가 아주 미세한 요동을 일으킨다는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한대에 가까운 조합을 가진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으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각 암흑 물질보다도 더 이국적이고 낯선 새로운 장 필드과 입자의 도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실험적 증명이 아닌 오직 이론의 수학적 아름다움만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순수한 사변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이론가들이 추상적인 모델의 미로를 헤매는 동안에도 관측자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바로 그 신호 자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메시지라면 반드시 정보를 담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의 시간적 구조를 분석하는 고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의 관측 결과 약 6시간 주기인 이 맥동 주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천문학자들은 미묘하고 포착하기 힘든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주기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짧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팽이가 회전을 늦추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선형적이었으며 어떤 복잡한 수학적 법칙을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주기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프 상의 곡선이 피보나치 수열과 믿기 힘들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수열은 앞에 두 숫자를 합해 다음 숫자를 만드는 유명한 수열입니다. 태양의 씨앗 배열, 조개 껍데기의 나선형 구조, 나무의 가지 뻗음 등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은하계 규모의 깊은 우주에서 오는 신호에서 이 수열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기이한 우연의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특정한 수학적 규칙을 따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복잡성의 지표이자 지구상에서 흔히 생물학적 시스템 혹은 지능과 연관되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조화된 전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수학을 알고 있다는 시위일까요? 아니면 이 수열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다른 규칙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암호 해독 기법을 신호에 적용하며 소수나 파이 PI, 오일러 상수해와 같은 수학적 상수들을 찾았습니다. 이 신호는 마치 끝없는 양파와도 같았습니다. 한 껍질을 벗겨낼 때마다 그 아래에는 더욱 복잡한 또 다른 층이 드러났습니다. 17시간의 큰 주기 내부에는 더 짧고 빠른 맥동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맥동들은 다시 프랙탈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측정이 정밀해질수록 신호의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시인이 해변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는 빛나는 직사각형을 보고 있지만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앱이나 인터넷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바로 이 원시인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수백만 년을 뛰어넘는 기술에 직면한 차의 말입니다. 신호에서 수학적 구조가 발견된 것은 가장 불안하고도 흥미진진한 가설, 즉 외계 지성에 대한 가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외계 지성 탐사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약자인 세티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우주의 전파 대역을 청취하며 인공적인 기원의 신호를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탐색은 다른 문명 역시 우리처럼 통신을 위해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죠. 이는 우리 자신의 기술적 관념에 갇힌 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보다 수백만 년이나 앞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소통을 위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별 자체의 밝기를 조절하여 일종의 은하계 인터넷을 만들 수 있다면요. 우리의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마법입니다. 별의 밝기를 바꾸려면 별의 핵융합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별 자체의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 필요하죠. 이것을 수백만 개의 다른 별들과 동기화하여 수행하려면 단순한 에너지의 양을 넘어선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명은 20세기 60년대에 소련의 천체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분류법에 부합합니다. 그는 가상의 문명들을 에너지 소비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1형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2형은 다이슨과 같은 구조물을 통해 자신의 항성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문명. 그리고 3형은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문명입니다. 이 별들의 동시전멸 현상이 지적인 존재의 소행이라면 이는 3형 문명 혹은 만약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생각은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니까요. 이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는 개미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우호적인 인사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은하계 기술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인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호가 인공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즉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현상을 만들어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접촉, 즉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메시지일 겁니다. 신호를 보낸 문명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잠재적인 젊은 문명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우주의 등대를 만들 여력이 있을 만큼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존재를 선언하고
이를 감지하고 해독할 수 있는 이들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들이 별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 존재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었겠죠. 왜 이토록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쇼를 벌이는 걸까요? 또 다른 좀 더 불안감을 주는 가설은 이것이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가오는 우주적 재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가 접근하는 상황, 혹은 현재 우리 과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의 깜빡임은 우주적인 사이렌, 즉 비상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이 신호의 복잡한 수학적 구조 속에는 위협의 본질과 어쩌면 구원의 방법까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해독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버전은 보다 철학적이고 초연한 해석입니다. 어쩌면 이 현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한 목격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초월적인 문명을 위한 하나의 예술 형태, 즉 은하계적 빛의 교향곡일 수 있습니다. 혹은 컴퓨트로니움이라고 불리는 은하계 크기의 계산기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의미를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의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먼지 위에 박테리아를 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공간의 규모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엄청난 발전 격차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인간의 자존심에는 가장 불쾌한 가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의 정점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진 문명에게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맨 뒷좌석에 앉은 우연한 관찰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깜빡이는 별들의 미스터리는 유명한 페르미 역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제시한 이 역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가 이토록 광대하고 오래되었으며 수백만, 수십억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이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외계 문명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고유한 지구 가설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이 너무나 희귀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은하계에서 정말로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대 여과기 이론은 문명의 발전 경로에 핵전쟁, 환경 파괴, 팬데믹과 같은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 존재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문명이 우주로 진출하기도 전에 자멸하게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더 발전된 문명이 마치 우리가 보호구역의 동물을 관찰하듯이 우리를 관찰할 뿐 개입하지 않는다는 동물원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깜빡이는 별들을 마주하면서 앞서 언급된 모든 가설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원시적인 전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 자체의 언어, 즉 별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고 의아해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페르미 역설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생명과 지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단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발견은 곧 은하계 클럽의 입학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중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응답을 시도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하계 규모는 고사하고 우리 태양조차 깜빡이게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응답도 코끼리의 포효에 맞서는 개미의 비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응답하지 말아야 할까요? 류츠신의 소설 삼체 문제에 묘사된 접촉 이론에는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로 가득 찬 어두운 숲에 있다면 첫 번째 규칙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는 의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의 관심을 끌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지금 인류는 기로에 서 있으며 실수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에 대한 소식은 당연하게도 과학기관의 담장 안에 오래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보가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문 포럼의 소문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기자들에게 포착되어 눈사태처럼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혼란스러웠고 세상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의 지휘자를 신격화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거나 고등지성과 정신적인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전례 없는 공포의 근원이었습니다. 경제시장은 붕괴했고 각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음모론은 만연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숨겨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외계인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의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이 하드론 충돌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 이 변칙 현상을 직접 만들어냈으며 이제 지구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막대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없는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종류의 잘못에 대해 비난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은 스스로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으며 이는 대중의 눈에 비친 과학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자 많은 이들이 신비주의, 미신, 그리고 공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위기는 순수한 천체 물리학적 수수께끼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령 그 신호가 결국 무해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류 문명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별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와 함께해왔던 우주적 고독감은 이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한 감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공황과 불확실성에 휩싸이자 각국 정부와 과학단체들은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지스 에기스라는 이름의 국제 컨소시엄이 탄생했습니다. 이지스의 임무는 이 현상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조정하고 통일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천체 물리학자와 수학자는 물론 언어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심지어 신학자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설정한 목표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신호 뒤에 숨겨진 지성을 이해하고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의 모든 대형 망원경들, 지상 및 우주 망원경 모두가 이 이상 현상 연구에 전적으로 집중하도록 재배치되었습니다. 24시간 7일 주야를 가리지 않는 하늘의 전면적인 감시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상한 활동에 다른 징후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호의 맥동과 관련된 중력파를 찾고 있을까요? 뉴트리노 폭발은요? 아니면 주된 신호에 수반될 수 있는 다른 입자나 방사선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동시에 언어학자들과 암호 해독가들은 이미 확보된 신호의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상의 별들의 언어 모델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준의 문명을 이룬 지성이라면 수학과 물리학의 보편적 법칙을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 기반 역시 이러한 개념들 위에 세워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는 곧 우주적 규모의 로제타 스톤을 찾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사건의 다양한 결과에 대한 인류의 반응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만약 신호가 적대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선물, 즉 신기술, 만병통치약, 영생의 비밀 같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는 과연 그러한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전쟁과 불평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이 이지스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과학적 이니셔티브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미지의 존재 앞에서 인류가 사소한 다툼을 잇고 당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려는 존재가 우리 종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최종적인 파멸의 선고가 될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신호 자체로 다시 시선을 돌려봅시다. 수개월에 걸친 끊임없는 관측 끝에 연구팀은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또 하나의 완전히 놀라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 맥동 펄스는 하늘 전체에 걸쳐 완전히 균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호가 미세하게 더 강한 영역과 반대로 약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신호의 변동을 천구 티엔치우 지도 위에 나타냈을 때 그들 앞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신호의 강도 지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3차원 이미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하고 희미했지만 몇몇 세부 사항은 뚜렷하게 식별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 나선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DNA 분자와 너무나도 흡사한 형태였죠. 하지만 단순한 DNA가 아니었습니다. 나선 구조의 내부에는 행성계를 연상시키는 구조들이 보였고 그 나선 자체는 마치 은하계와 같은 거대한 구조 속에 엮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설계도 혹은 청사진과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한 설계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지도였을까요? 무엇인가를 조립하기 위한 설명서였을까요? 아니면 우주 속 생명체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을까요? 홀로그램의 발견은 새로운 논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단순한 파레이돌리아, 즉 인간의 뇌가 무작위적인 데이터 속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보려는 경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구름이나 화성 표면에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신호 강도 분포가 아님을 증명할 더 엄격한 통계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호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미지의 복잡성과 규칙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미지는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진행 과정을 보여주듯이 아주 느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선 구조의 일부 조각은 밝아지고 다른 부분은 희미해졌는데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 듯한 느리고 장엄한 과정을 시연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이지스 프로젝트 소속 암호 해독가들과 언어학자들에게 새롭고 더욱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1차원적 순서열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3차원 이미지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이는 십자말풀이를 푸는 수준에서 소리도 없고 필름의 중요한 프레임마저 잘려나간 완전히 낯선 언어의 영화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전환됨을 의미했습니다. 인류는 우주 깊은 곳에서 온 첫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공 신호 가설은 그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매우 불편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우리 문명이 우주적 척도로 볼 때 존재한 기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전 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측할 능력이 생긴 것도 말 그대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만약 이 우주의 등대가 수백만 년 동안 작동해 왔다면 우리는 왜 이제야 그것을 포착한 걸까요? 우리가 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믿기 힘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켜진 것일까요? 이 생각은 너무나 인류 중심적이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 3단계 문명이 하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의 오만의 극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으면서 이 가설은 몇 안 되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특정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를 말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전파 망원경 발사, 우주 진출, 혹은 인터넷의 탄생 등이 그들에게는 오리온팔에 있는 이 작은 행성에 대화할 준비가 된 지성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타트rek의 최고 규율, 프라임 다이렉티브과 비슷한 원칙을 따르면서 이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전파를 통해 소음을 만들고 우주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맞춰진 그들의 등대를 켰습니다. 이 생각은 물론 우리의 자존심을 우쭐하게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다음 행동은 분석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우리 행성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무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존재 앞에서 당열할지 아니면 전쟁과 갈등에 빠져 허우적거릴지에 따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지적 선배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창한 글로벌 이슈에서 잠시 벗어나 이 현상을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봅시다. 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별을 깜빡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지스 에짓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놀랍도록 기발한 몇 가지 가설적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중성미자 느트리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극도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매초 수십억 개의 태양 중성미자가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만약 특정 조건에서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불활성 스테릴에 중성미자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집중된 빔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런 빔을 별의 핵에 직접 발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반응 속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가속함으로써 별의 밝기, 즉 광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간거리에서 이러한 빔을 생성하고 집중시키는 기술은 현재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적어도 알려진 물리학 법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욱 이색적입니다. 바로 미세 블랙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원자의 크기에 원시 블랙홀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물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그것들을 별로 보낼 수 있겠죠. 이 블랙홀이 별을 통과하면서 별의 물질 일부를 흡수하고 일시적으로 별의 질량과 광도를 감소시키는 원리입니다. 수조계에 달하는 미세 블랙홀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동기화한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깜빡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광적인 아이디어는 시공간의 직접적인 조작입니다. 공간이 왜곡된 국지적인 거품 버블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별을 이런 거품으로 둘러싼다면 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외부 관찰자에게 보이는 별의 밝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력 렌즈를 원하는 대로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미 우주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신적인 수준의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가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학자들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와 이 신호의 발신자들을 갈라놓는 기술적 격차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수백 년이 아닌 아예 다른 시대로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계의 일부가 그 신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다른 일부는 정반대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신호를 차단하거나 최소한 발신자가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그리하여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실험 중 하나인 응답 옷클릭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별을 깜빡이게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태양계 내에서 뭔가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성간 수준에서 감지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오랜 논쟁 끝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우리 자신의 태양이 선택되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류가 보유한 모든 우주선을 동원하여 태양 주위에 일시적이고 매우 희박한 먼지고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행성대에 있는 몇몇 거대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여 태양에 가까운 궤도로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 궤도에서 소행성들은 태양풍과 복사열에 의해 파괴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이 먼지 구름은 단 몇 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태양의 전체적인 광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어쩌면 이곳에 누군가 존재하며 응답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할지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단 하나의 계산 착오라도 소행성이 지구 또는 다른 행성에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론자들은 태양계의 오염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랜 국제적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는 실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정된 D-Day, 전 인류는 숨을 죽인 채 그 실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분 동안 우리의 태양은
실제로 몇 퍼센트의 광도만큼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응답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웅장한 교향곡에 대한 반응으로 터뜨린 아주 작고 초라한 박수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망원경은 하늘을 향했고 은하계의 박동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기록하려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메트로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변함없이 자신의 박자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동시에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이 현상 배후에 있는 존재들의 역량과 우리의 역량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끼리에게 소리치려는 개미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려 애쓰는 단 한 방울의 물속에 사는 집신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응답 프로젝트의 실패는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현상의 본질을 잘못 해석해 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애초에 신호도 메시지도 지적 활동의 결과물도 아니라면 말이죠. 혹시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자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시각은 신자연주의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많은 지지자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상의 지적 기원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오만과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에서 이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번개를 신의 분노로, 혜성을 불행의 전조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것들의 물리적 본질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펄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규칙적인 신호는 처음에는 외계 문명의 호출이라고 여겨졌고 심지어 농담 삼아 LGM, 즉 작은 녹색 인간 리틀 그린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단순히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임이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해서 특정 유형의 별들이 전 우주적 공명현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촉근 이론이 예측하는 어떤 숨겨진 차원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가 가진 수학적 복잡성,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홀로그램 이미지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연주의 지지자들은 자연 그 자체가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질서를 가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식물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보고 눈송이나 해안선에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합니다. 왜 이와 유사한 현상이 우주적 규모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사실은 우주 자체의 자연적 지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미지의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이해할 수 없고 무관심한 우주와 홀로 마주하는 기존의 우주적 고독 상태에 그대로 남겨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이 새로운 물리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향에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된 모델 중 하나는 진공상전이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소위 위진공 false vacuum이라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주의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즉 참진공 true vacuum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위진공이 참진공으로 전환되는 것은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상전이 현상입니다. 이러한 전이는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 참진공의 거품이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경로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 거품 안에서는 물리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이가 그렇게 파국적이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참 진공으로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 마치 요동치는 것처럼 진동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론가들은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이러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마치 끓기 직전의 물이 수증기 상태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주전자 속 물과 같습니다. 이 가상의 진공 진동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기본 상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무작위적이지 않고 시공간 자체의 구조에 내재된 특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가 관측하는 프랙탈이나 피보나치 패턴과 같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별들은 이러한 진동에 매우 민감한 탐지기 역할을 하여 진동과 공명하면서 자체의 밝기, 광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전체가 동시에 요동치는 동시성, 특정 별들만 공명하는 선택성, 그리고 신호의 복잡성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외계인으로부터의 섬뜩한 신호는 우주 그 자체의 장엄한 음악이자 우주의 숨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한 가지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상전이의 경계에서 진동하고 있다면 이는 곧 우주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요동이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휩쓸려 들어가 우리의 세계가 단순히 소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이 인공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인류는 이 사건을 통해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주를 멀리 떨어진 차갑고 공허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우주는 그저 우리 지상 생활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별을 연구하고 로켓을 발사했지만 그것은 마치 해변에 서서 바다를 관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현상 또는 신호의 발견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수께끼로 가득 찬 공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마치 평생 방음벽에 갇혀 살던 사람이 갑자기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더 넓고 복잡하며 훨씬 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심오한 실존적 변화, existential shift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 민족주의, 소비 지상주의와 같은 기존의 버팀목들은 이처럼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명이 우주적 장관을 관찰하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면 굳이 국경이나 자원을 두고 다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21세기 우주주의 컷미셈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의 성장을 촉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철학, 그리고 종종으로서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부활했지만 이는 더 이상 초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생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흩어져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가 생각만큼 안정적이지 않거나 신호의 발신자가 예상만큼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유일한 현실적 보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인류를 행성이라는 요람에서 끄집어내 강제로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는 촉매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앞에 거울을 들이밀었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지구인이 아닌 이 거대하고 낯선 세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깨달아야 할 우주의 시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 논하는 동안에도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은 가장 야심찬 목표, 즉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무리 천재적이라 해도 그 방대하고 다차원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인간이 오직 혼돈만을 보는 곳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차세대, 자기 학습형 신경망뿐일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센터들을 기반으로 오라클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모든 망원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물론 물리학, 수학, 언어학, 생물학, 심지어 예술 분야에 이르는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지식이 입력되었습니다. AI가 단순히 수학적 패턴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추, 은유, 그리고 학제 간 연관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라클은 수개월 동안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전의 모든 예측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신호 속에서 단 하나의 구조가 아닌 서로 겹쳐진 채 내포된 여러 정보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한층 위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물리적 기본 법칙을 설명하는 복잡한 수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층위에서 그 신호는 놀랍도록 음악 작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는데 하모니와 리듬, 그리고 반복되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 음악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위에서 AI는 준준, 생물학적 코드라고 분류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복잡성과 정보 밀도 면에서 유전자 코드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고도화된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층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은 음악의 하모니를 규정했고 그 음악은 다시 생물학적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메시지가 과학 논문, 교양곡 혹은 생명 창조 지침서로 동시에 읽힐 수 있는 다차원 언어와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과학과 예술, 그리고 생명 자체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끊을 수 없는 전체인 지성과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고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오라클이 도출한 결과가 공개되자 이는 곧바로 격렬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과연 이 다층적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우주 유전체 가설이라 불립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 신호는 우주 생명체에 대한 완전한 정보, 즉 창조의 근원 코드, 소스 코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층위는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층위는 진화 과정의 리듬과 하모니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코드는 바로 생명의 프로그램,
그 자체이며 심지어 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형태까지 예시로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며 심지어 인공적으로 창조하는 방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성 테라포밍 기술, 모든 질병의 치료, 그리고 심지어 불멸에 이르는 길까지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선물이 그러하듯 여기에는 막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미숙한 프로그래머처럼 이 근원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 불가능한 바이러스나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공격적인 생명체를 우연히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정보가 악의적인 손에 들어간다면 이는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방어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외계 원리에 기반한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에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호에서 얻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접근 권한은 소수의 검증된 과학자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인류는 요술 램프를 발견하고도 램프를 문지르길 두려워하는 알라딘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별들로 비상하게 하거나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힘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짐은 우리 세대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이 복잡한 이론들을 잠시 접어두고 인간의 단순한 감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은 인간에게 영원함, 평온, 그리고 불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켰고 별자리들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 천천히 회전했죠. 그것은 혼돈 속의 삶에서 우리의 닻이었으며 우리의 짧은 생보다 더 거대하고 영속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안정성의 상징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살아 움직이며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단순한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건네는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자들이 숭고미 총거메이라고 부르는 경외감입니다. 무한히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왜소함에 대한 감각이죠. 이는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서 있거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대양을 바라볼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사소함과 번잡함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깊고 원초적인 불안감입니다. 익숙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죠. 마치 태양이 갑자기 서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진 신뢰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중성, 즉 경외와 불안은 인류 문명 전체의 새로운 정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위 우주적 불안장애, Cosmic Anxiety Disorder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거대한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소속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신호의 발신자들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그들의 목적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무관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시금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오라클이 분석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또 하나의 이상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모든 방향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천구상에 신호가 불과 몇 밀리초, 밀리세컨 정도 아주 미세하게 더 빨리 도착하는 지점이 하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은 우리 은하 중심부 방향, 즉 궁수자리 사기타리웃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곳에는 궁수자리 A-A스타라고 불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곧바로 중앙 중계기 가설 The Hypothesis of Central Repeater 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신호의 근원은 모든 곳이 아닌 단 한 군데, 아마도 은하계의 중심에만 존재하며 우리가 하늘 전체에서 관측하는 현상은 단지 그 신호의 반사 또는 재방출 리에미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 중심에 아주 강력한 송신기 트랜스미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송신기는 가상의 불활성 중성미자 에스테릴의 느트리노나 중력파 같은 특정 복사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방출합니다. 이 복사 에너지는 항성에 도달하여 상호작용하고 같은 유형의 별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밝기, 광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의 모든 항성들은 중앙 송신기의 박제에 맞춰 동기화되어 깜빡이는 거대한 수동형 중계기 네트워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동일한 효과를 다른 은하에서도 관측한다는 사실은 각 대형 은하의 중심에 자체적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송신기가 있으며 이 송신기들이 모두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신호가 빛보다 빠르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했습니다. 신호 자체가 빛보다 빨라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송신기가 동시에 활성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만약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제작되고 프로그램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또한 DNA의 홀로그램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발신자의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가 있는 은하 중심부에서 우리를 찾아라. 이것은 마치 초대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장소, 즉 별을 집어삼키는 괴물 블랙홀, 바로 옆으로 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은하 중심부에 송신기가 있다는 가설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과연 어떻게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 중심부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곳은 가시광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성간먼지와 가스구름으로 두껍게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전파, 적외선, 그리고 X선 대역에서만 중심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용한 모든 전파 망원경은 궁수자리 A, 사기타리웃 A, 블랙홀 주변 영역으로 즉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학자들은 비정상적인 전파원, 주기적인 에너지 폭발, 혹은 이상한 중력 요동 등 무언가 특이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늘 그랬듯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장소였죠. 하지만 이후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오라클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 주변에는 매우 길쭉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몇몇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은 오랫동안 블랙홀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이 그 별들 중 하나, 즉 S2로 알려진 별의 움직임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궤도를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탈 현상은 너무나 작아서 측정 정밀도의 한계치에 걸쳐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기는 이전에 포착했던 우주적 신호의 맥동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블랙홀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이 별에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물체의 중력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 물체의 질량은 엄청나서 목성 질량의 몇 배에 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물체는 어떤 관측 대역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은 보이지 않는 초고밀도의 초질량 물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 송신기이거나 적어도 송신기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미스터리가 더 이상 우주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미스터리에는 구체적인 주소가 생겼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은하 중심부에 도달하여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과 우리가 꿈만 꾸던 기술을 요구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미래 인류가 이 경이로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조차 집어삼키는 심연 옆 은하수의 심장부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수히 많으며 그 모두가 SF 소설의 소재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 즉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별이 아닌 중력 우물, 그래비테이셔널 웰, 주변에 건설된 다이슨 구체, 다이슨 스피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착했던 그 송신기는 바로 이 거대 구조물, 메가 스트럭처. 이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메가 구조물을 건설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기념비를 남기듯 그들은 이 자동화된 신호를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전에 소멸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창조물은 영혼 속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 훨씬 더 충격적인 가능성은 이것이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지성이 생물학적 형태뿐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블랙홀의 강착 원반, 아크리시온 디스크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플라즈마 또는 중력 형태의 지성체 말입니다. 순수한 에너지나 왜곡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에게는 별의 발길을 조작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언어와 같거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체와의 만남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에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 가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은하 중심에 있는 것은 대상이나 생명체가 아닌 일종의 현실의 매듭 노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우주가 다른 차원이나 다중 우주와 접촉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신호는 누군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면에서 우리 세계로 스며드는 일종의 반향, 이코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하 중심을 향한 여정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우리 자신의 현실 경계를 벗어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가설이 진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수수께끼를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문명의 발전을 수천 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먼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은하계 중심부에서 잠재적인 신호가 감지되자 국제 정세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 연구 공간이나 상업용 위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주는 제1의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두 초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기술을 가진 모든 국가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이 경쟁의 목표는 단순히 달이나 화성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외부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지구의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향후 접촉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행성뿐만 아니라 가상의 적대적 함선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 방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세밀함으로 은하계 중심부를 관측할 수 있는 신형 망원경도 제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엔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자 엔진, 이온 엔진, 심지어 시공간을 왜곡하는 워프 항법, 워프 드라이브제 아이디어까지 기반한 엔진들이었습니다. 한편 인류 최고의 지성들은 접촉의 언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는 경험과 생물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문명에게 평화나 전쟁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언어가 아닌 수학과 논리의 근본적인 개념에 기반한 보편적인 언어를 개발하려는 외계 언어학, 엑소링귀스틱스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우주의 이러한 군사화와 안보화는 거대한 미지의 존재와 맞닥뜨린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종이 그렇듯이 인류 역시 이해하기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방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가상의 적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평화로운 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접촉에 대비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해야 했던 기술들은 동시에 인류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사업과 군사 프로젝트의 그늘 아래 또 다른 움직임이 태동했습니다. 비록 조용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죠. 바로 우주의식 자각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과학자나 철학자뿐만 아니라 예술가, 음악가, 시인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나 가장 빠른 로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대비하여 우리 자신의 의식 자체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주적 지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타자와 대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운동은 가치관의 전 세계적인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 소비 대신 창조, 민족주의 대신 행성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예술가들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호를 시각화하기 위해 그림과 설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음악가들은 별들의 맥동에서 발견된 수학적 패턴을 음악적 기반으로 활용하여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SF 작가들은 유토피아부터 디스토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구하며 인류가 어떤 결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심연을 응시함으로써 촉발된 일종의 문화적 르네상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기술이 아니라 느끼고 창조하며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자질, 즉 호기심, 공감 능력,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지성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전파 신호나 우주선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교향곡, 다 빈치의 그림, 혹은 단순히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망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적, 심리적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별들을 향해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집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을요. 발견된 지 몇 년이 흘렀다. 최초의 충격과 공포는 곧 일상으로 바뀌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지듯 깜빡이는 별들에도 익숙해졌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뉴스에서나 간혹 언급될 뿐 더 이상 예전 같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배경이 되었다. 프로젝트 이지스는 계속되었지만 괄목할 만한 돌파구는 없었다. 신호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였다. 새로운 우주 경쟁은 이어졌으나 이는 느리고 값비싼 예산과 기술의 경쟁으로 변모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호가 변한 것이다. 그동안 변함없던 17시간 주기가 갑자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맥동은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이윽고 완전히 멈췄다. 밤하늘은 다시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고요하고 영원하며 침묵하는 하늘. 별들은 깜빡임을 멈췄다. 몇 시간 동안 이지스 프로젝트 내에서는 혼란이 지배했다. 모두가 장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망원경은 같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신호가 사라진 것이다. 나타났을 때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이 사건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대체 무엇이었을까? 은하 중심에 있던 송신기가 고장 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것을 끈 것일까? 만약 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보낸 서툰 응답 메시지가 포착되어 적대적이거나 혹은 너무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대화가 중단된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마지막 테스트 단계였던 것일까? 혹은 모든 것이 훨씬 더 단순해서 그저 자연현상이 끝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주에 찾아온 침묵은 신호의 가장 시끄러운 음악보다 더 귀청이 터질 듯했다. 신호가 존재했을 때 인류에게는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목적과 수수께끼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공허함과 미완의 질문뿐이다. 우리는 마치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상대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과 같았다. 이것은 상실과도 같았다. 인류는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외로움이었다. 타인의 존재를 모르는 아이의 순진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우정의 가능성을 맛본 후 거절당한 어른의 쓰라린 고독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호가 사라지고 몇 주 후 은하계 중심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포착했습니다. 소스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영역에서 단 하나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좁게 집중된 에너지 펄스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빛도 전파도 뉴트리노도 아니었습니다. 장비들은 그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잠깐의 시공간 왜곡만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펄스는 정확하게 오차 없이 우리 태양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와 은하계 중심부 사이의 거리, 즉 2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작별 인사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일까요? 인공지능 오라클은 이 펄스의 구조를 분석한 후 자신이 보기에 가장 유력한 한 가지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 패킷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압축된 형태였죠. 그리고 이는 이전에 전송된 범우주적 신호에 암호화되어 있던 바로 그 지침, 바로 그 우주적 게놈을 압축하고 농축한 형태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소포가 도착한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이 소포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6,000년의 시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인간의 삶의 척도로는 엄청난 시간이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순간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기간 동안 종종으로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식을 보존하고 증대시켜 수백 세대에 걸쳐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문명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순히 미스터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해진 기한이 생겼습니다. 26,000년,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운명, 즉 우리가 이 소포를 열어보기도 전에 사라질지 아니면 은하계 문명으로 성장할지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불화, 탐욕,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하나의 인류가 될 수 있는지의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시작점에 섰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처음으로 깨달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무려 26,000년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발을 내디딜 책임을 부여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이 때로는 무겁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책임이야말로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과학적 발견, 모든 예술작품, 그리고 협력과 선의로 가득 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후손을 기다리는 위대한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자 기여가 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뒤에야 완성될 대성당에 주춧돌을 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없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반짝이던 별들의 수수께끼는 비록 지금은 사라졌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인 희망과 목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우주가 얼마나 무한히 복잡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했으며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을 향한 탐구 과정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은하계 변두리에 갇힌 듯 보이는 가장 작은 문명일지라도 무언가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고요하고 침묵하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늘을 예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하계 중심부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우리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매우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단 한 번도 긴 여정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별들에게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위를 올려다 봅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해서 꿈꿉시다. 우리의 우주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이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를 따라왔던 저희의 기나긴 여정이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해답을 찾으려는 부정의 단계부터 가장 황당한 가설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과학적 탐구의 모든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우리의 사회, 과학, 그리고 철학까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되고 강력하여 별들을 마치 메시지의 글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적 존재의 개념과 직면했습니다. 수학과 음악, 그리고 생명 그 자체에 기반을 둔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는 메시지라는 더 큰 수수께끼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첫 장 중 하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문명의 초석에 어떤 가치들을 다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여정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완전히 잠이 들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내일 당장 지구에 도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읽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시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맑고 밝은 꿈 꾸세요.